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J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출발 자체는 좀 1%가량 하락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좀 낙폭을 줄여내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네. 일단은 트럼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압박 굉장히 예. 소셜 미디어에도 올렸어요. 예. 느리고 문제가 많고 보고서는 엉망진창이고 사실 예. 시장은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잦아드는 가운데에 네. 지금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미국의 매체들이 경제 관련 매체들이 전부 지금 트럼프의 이 파월에 대한 압박. 예, 빨리 금리 인하하라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예, 그렇게 하는데 좌우지간 독특한 캐릭터예요. 트럼프. 예,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나와버리면은 터미네이터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끝장을 낸다는 얘기인데 해고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좀 글쎄요, 이 부분이 당분간 좀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좀 회자될 것 같습니다. 회자될 것 같고 그리고 아니 유나이티드 헬스는 네. 22%나 빠지고 예. 일라이 릴리는 또 무슨 14%나 오르고. 일라이 릴리는 또 호재가 있으니까요. 예. 근데 호재가 있다고 해서 저렇게 14% 오르고 또 약간 실적 안 좋았다고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게 22% 빠지니까 다우 혼자 이렇게 쿵 많이 빠져버리고. 그렇죠. 예. 한 500포인트 정도 빠졌죠. 다우만 그렇게 빠지니까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다우지수의 어떤 산출 방식이 그렇다 보니까 한 종목만 많이 빠져도 네. 그렇게 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월화수목 오늘 이제 5일째 이번 주 거래 마지막입니다만 한 2주 4월 2일부터 이렇게 관세 충격에 출렁거리고 나서는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그거 같아요. 복싱으로 치면은 네. 왜 막 난타전이 한 1, 2라운드 되고 나서 한 3라운드쯤 되면 양 선수 전부 지쳐가지고 네. 빙빙 돌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이렇게 돌면서 링 위에서. 예. 또 트럼프가 지금 중국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진핑 주석과 직접 대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 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보니까 대통령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최고 연장자죠. 네.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거의 트럼프 대통령 혼자의 개인기와 인기와 네. 그런 걸로 됐으니까 네. 누가 무슨 지분을 갖다가 주장할 만한 것도 없고 네. 거기다가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이렇게 한번 바이든한테 넘겨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되고 총알까지 피해가면서 그렇게 됐으니 옆에서 누가 말리지를 못하니 하루 종일 트럼프 얘기만 하는 거죠, 전 세계가. 그럼요. 트럼프 바빠요. 네. 바쁘죠. 만날 사람도 많고 소셜 미디어에도 많이 올려야 되고. 네. 자,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저희 거의 한 달 만인데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백영찬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엄청.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탐색전이잖아요. 예. 증시가. 그래서 마음은 바쁘고 생각은 많아지는 거죠. 오히려 4월 초나 이런 되고. 쪽은 시장에서 대응하는 게 어려웠고 낙폭이 워낙 4, 5%씩 그렇죠. 빠진 날도 있고 그러니까 예. 패닉셀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쉽게 말하면 진짜 행동을 옮겨서 팔거나 말거나 해야 되는 거고 네. 지금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포지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잖아요. 네. 그것도 70일인가 유예했지 않습니까? 관세에 대해서 예. 중국 외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럼 70일 이후엔 또 시장이 안정화될까?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하고 준비하고 이러는 과정이죠. 그래서 정중동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중동. 미국도 그런 것 같은데요. 미국도 얼마든지 더 센티하게 더 낙폭이 커질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의 낙폭은 커질 것 같지는 않고요. 뉴욕 증시. 제 개인적인 생각은 4월 초에 한번 폭풍이 왔기 때문에 저는 제롬 파웰이 해임된다 해도 저는 그렇게 시장에서 5% 6%씩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중국과의 관세 정책에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결론이 날 거냐에 대한 힌트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힌트가 없잖아요. 어떻게 될 거에 대해. 근데 이제 그게 저 개인적 생각은 5월 내에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에는 뭐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겠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스코어 퍼센트가 얘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시장 안정화 될 거고. 근데 5월, 6월까지도 전혀 감을 못 잡고 네. 제롬 파웰의 이슈도 나오는데 중국과의 관세 정책은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 하반기의 증시에 대한 불안감은 한 번에 또 반영되거든요. 제 개인적 생각은. 네. 그래서 5월 말, 6월 초가 또 큰 변곡점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당분간 4월은 증시는 뭐 지금은 정중동이지만 5월 말, 6월 초가 또 저희 증시에서 보는 저희 상상인 육구에서 보는 큰 변곡점은 5월 말, 6월 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 말, 6월 초. 그럼 5월 말 이전에 뭔가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잡힌다라고 하면은 뭐 가이드라인에도 있어야죠. 사람이란 게 당장 목적지 달성하지 않아도 목적지에 가는 버스가 언제쯤 온다는 것만 있어도 사람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 힌트. 우리가 6월 말까지 중국과 어떻게 해서 1차적 협상을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어떤 것도 없이 계속 그냥 또 지금 것처럼 뉴스만 계속 나오고 트위터만 나오면 저는 되게 좀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방금 센터장님 적절한 비유를 하셨네요. 그러니 마을버스 정류장에 지금 그 전광판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게 없어가지고 어떤 정류장은 이게 지금 버스가 어디쯤 와 있고 몇 분 후에 오는지를 모르는 데는 그렇죠. 좀 깝깝해요. 그렇죠. 그래도 하다못해 뭐 7, 8분이 됐건 어디쯤 와 있다가 있으면은 기다릴 것인지 뭐 그게 맞아요. 불확실성을 해소한 거죠.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큰데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매일 불확실성을 갖다가 제조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 심화시키거나.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정책적 운자는 저는 나스닥 지수라고 봅니다. 나스닥 지수. 나스닥 지수가 급락할수록 트럼프는 조금 자기는 항상 뭐 유연하다 얘기하잖아요. 플렉스하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근거는 결국 국민적 지지일 거고 네. 국민적 지지는 결국 주가 지수예요. 예. 주가 지수가 계속 폭락을 하면 자기도 심히 좀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그래서 자기가 고민이 깊어지는 건 스캇 베센트나 다른 사람 의견이 아니에요. 주가 지수에 대한 관심 그거 그리고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잖아요. 예. 사업가로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나스닥 지수. 근데 중국이 그걸 또 알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왜 그렇게 맞서고 있냐면 결국 스캇이나 이런 사람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 지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트럼프가. 네. 그러면 결국 더 흔들수록 지수는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의 지표가 나빠지는 2분기, 3분기에 중국 지수도 떨어지겠지만 네. 누가 더 많이 빠지는 왜냐하면 중국 2분기 GDP, 1분기 GDP는 잘 나왔어요. 예. 2분기 GDP는 어차피 7월 초만 7월 말에 나올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을 벌어놓은 거거든요. 음. 수출은 뭐 계속 관세 때문에 많이 못 나가겠지만 그걸 내수로서 어떻게 해소하고 그럼 누가 더 급할까라고 자기들도 주판을 튕겨보겠죠. 그럼 사실 트럼프는 만만치 않아요. 5월, 6월 낙폭 커지면 네. 여기저기서 불만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도 이제는 맞짱뜨는 정신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불확실성에서 트럼프가 살짝 양보를 하면 증시는 다시 좀 돌아설 거고 그게 아니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내각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말릴 어른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지금 센터장님 말씀 맞다나 그러니 트럼프를 갈봐줄 상대는 시장밖에 없다. 그렇죠. 시장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 더 추가하자면 뭐 주가도 주가지만 국채 수익률 뛰면은 국채 시장에 혼란이 오면은 근데 그 국채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약간의 힘은 또 중국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살짝 그 격투기 중에 살짝 등을 보였어요 최근에 그렇죠. 미국채 수익률 너무 뛰고 이럴 때 그거 보면 이렇게 격투기에서 가장 좀 그거 한 게 다운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게 맞다 이렇게 왜 살짝 이렇게 도망가는 그쵸, 듯한 네. 자세. 그런데 저는 그게 좀 느껴졌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버전 첫 번째 집권기랑 좀 달라요. 아, 그때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는데. 두들겨 맞고 중국이 먼저 제안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국면이고 국제 예. 수익률 그러니까 국제 수익률이 다시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뭔가 불편한 게 많아지는 거죠.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아직 그 카드를 저는 뺐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국채 보유량은 다음 달 중순에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코멘트했던 중국이 국채를 파는지 안 팔았는지는 중국의 그냥
립 서비스일 뿐이고 정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지금 다음 달 15일에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시장은 이미 판 것처럼 느껴도 이미 국제 수익률이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팔았다는 판명이 나거나 추가적으로 팔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중국 돈을 알기 때문에 카드를 아껴두는 거예요. 아직 필살기 쓰지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네. 그런 쪽에서는 트럼프가 불리합니다. 제가 보기엔 점점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고민이 조금씩 깊어질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더 혼란을 갈지, 그게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일지 모르지만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어른이 없더랬는데 트럼프가 가장 어른이죠. 나이가 78세 되셨나요? 네. 그러셨잖아요.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그렇죠. 네. 나이로 보면 어른이죠. 사실 어른인데. 예. 근데 이제 어른 중에서도 자기 고집이 점점 강화되는 분들은 못 말리거든요. 말- 아니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원래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유연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나이가 들면 좋은 덕담도 하고 어른이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특히나 저 자리까지 가는 데는 본인의 확고한 신념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게 더 심해지는 경향이 오히려 있잖아요. 50대들이 네. 유연하고 더 어른이 될 가능성이 있지 60, 70대는 어차피 일선에서 원래 물러나신 분들이잖아요. 고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고문 역할의 어떤 식계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거는 위험하다고 저는 오히려 보고 있어요. 70, 80대가 돼서 자기 고집만 강하기 때문에. 50대들은 좀 유연할 수 있죠. 제가 50대라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근데 공자께서 한 얘기 중에 저는 제일 공감 못하는 게 그 나이별로 갖다 붙이는 그 얘기. 뭐 40 지천명. 나이 40대만 접어들어도 1000명을 안다고 하지만 아유 제가 봐서는 사람들 철 안 들고 죽을 때까지도 1000명은커녕 철도 안 드는 데다가 뭐 50, 60이면 이순이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집만 더 늘고 완고하고 남의 말 안 듣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또 세상은 또 그걸 자꾸 뜯어고치려고 그래요. 사람 안 변하는데. 예. 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보고 전 세계가 뭐라고 욕을 해도 저 양반은 안 바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시장은 뭐 오늘 우리 그렇게 뭐 급락이나 급등은 아니고 강보합 정도 아닐까 싶은데 어제도 우리가 좋았고 해서 조금은 좀 한가해 보이는 얘기지만 센터장님 궁금해가지고 최근에 트럼프 취임 이후 시장이 이제 한바탕 이렇게 격변을 치렀고 특히 4월 2일 날 이제 관세 부과 이후에 한 2주는 진짜 정신 없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실제 시장에 발 담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도 고민이겠지만 저는 저 여의도 정권가에 지금 센터장님 하시고 계신 일 리서센터의 애널리스트들, 전략가들 이분들 최근 4월 들어서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이거 뭘 리포트를 쓰거나 어디 가서 말 얘기하는 게 좀 난감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업 분석 담당자들은 그렇게 크게 아랑곳하진 않았고요. 기업이니까. 기업 왜냐하면 쪽은? 기업 분석이라는 건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에 대한 이익을 추정하고 그 네.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단기적인 거는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흔들릴 수 있지만 네. 그리고 그 기본적인 가정의 유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라든가 그 진폭에 대한 가정치를 넣으면 이 실적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이미 보수적으로 좀 추정을 했어요. 좀 이따가 저희 화학산업의 프리뷰 자료를 보겠지만 저는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기업 부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실적을 매우 보수적으로 잡고 있어요. 시장이 혼란하니까 지금 하반기의 실적도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초에도 트럼프 집권을 대비해서 이미 실적을 낮게 잡아놨는데 최근에 3월 말 4월 초에 이벤트를 보고 더더욱 하반기를 실적 올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실적 상향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실적 추가적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유가라든가 금리를 반영해서 좀 낮춰놨어요. 그래서 제가 추정해본 화학산업 저도 이제 화학에 직접 리포트를 쓰고 이제 커버를 하고 있지만 네. 센터장으로서도 뭐 네. 커버하고 있지만 2분기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1분기 지금 아마 이번 달 말부터 다음 주 초에 실적이 발표되는데 LG화학부터 대부분의 기업들이 낮아진 실적보다 조금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미 다 겁을 먹고 가 있죠. 이미도 다 낮춰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오히려 실적은 더 좋을 수 있어요. 일부 기업들은 좀 더 뭐 숫자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기업 분석 쪽에서의 보는 건 좀 보수를 보고 실적을 추정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논란이 되는 건 투자 전략 쪽에서 기준금리라든가, 그죠? 예. 미국의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 그 다음에 성장률, 특히 글로벌 성장률 어디까지 낮출 거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 아마 저희 증권사도 그렇지만 이번 달만 다음 주 초에 많은 보고서에 나오면서 예. 하반기에 글로벌 성장률, 뭐 금리에 대한 것들 다 얘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작업인데 그쪽도 아마 보수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미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처럼 우리나라 GDP가 1%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미 한때 1.5%에서 0.9%, 0.7%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다 진행하고 있고 전반적인 거는 보수 쪽이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5월, 6월에 또 추가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로드맵이나 시그널이 나오면 실적이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또 그 부랴부랴 올릴 수도 있거든요.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떤 눈높이를 사람들이 낮추고 있다는 거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증시 부정적이진 않은 거죠. 오히려 기대감이 높은 것만큼 무서운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자꾸 낮추고 있다는 거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또 화학 쪽 이제 담당 네.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도 이제 화학 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해 오셨는데 또 때마침 어제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그 폴리실리콘. 네. 예, 이거 관세 피했다는 얘기. 이거 좀 짚어보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태양광주가 다 많이 예. 올랐고요. 예. 그 미국에서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된 관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유예하거나 뭐 시기에 대한 부분도 다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이번에 관세를 좀 없애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상호 관세를 면제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태양광 소재 쪽,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그다음에 이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만드는 태양광 모듈, 셀 등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쉽게 말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미국에 갔을 때 어떤 가격이나 이런 쪽은 상승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게 어쩌면 미국은 보통 40기가 정도를 설치해요. 1년에 40기가 정도 설치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 셀은 20기가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20기는 무조건 수입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데 이런 수입에 대한 부분에서 적어도 수입을 하려면 가격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도 줄지만 수요가 줄잖아요. 수요가.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광 업체들이 이 관세를 통해서 태양광 이 밸류 체인의 가격이 오르면 쉽게 말하면 EPC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공사를 안 한다고요. 네, 돈이 안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수요가 더 주니까 결국 태양광 기업들한테는 부정적인데 관세를 면제한다는 건 수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자기 호재가 맞다.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엄청난 호재는 아니고 원래 관세가 없었거든요. 원래. 예. 원래 없는데 이제 이거를 예, 면제해 준다는 예. 것 때문에 예. 그럼 수요가 많이 늘 거냐 또 거꾸로 보면 뭐 네. 미국 태양광 그것 때문에 더 늘 건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면제받은 것만으로도 보너스를 받고 있는 거죠 주가가. 네.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상승한다 안 나는 걸 떠나서 보너스를 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뭐 10% 이상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긍정적 뉴스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화면을 한 가지 좀 보여드릴 네.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저희 눈높이가 얼마나 낮아져 있는가 예. 좀 보면 여기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지금 1분기의 실적들입니다. 보시면 일단 LG화학하고 두 개 교환 보면 LG화학의 올해 1분기 제 컨센서스는 얼마냐면 이게 영업이익입니다. 단위가 10억 원이고요. 2천억 정도 나옵니다. 2천억. 숫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죄송하지만 근데 저희가 추정해 보면 올해 1분기가 3,700억까지 나올 것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화학 사업의 적자나 이런 걸 너무 심하게 본 거고 저는 적자 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 네. 그리고 오히려 4분기가 LG화학이 2,500억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좋아졌는데 주가에 반영을 못하는 건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고 그다음에 지금이 실적을 낮추는 단계였거든요. 애널리스트가 이제 프리뷰하면서 실적을 낮췄을 거 아닙니까? 네. 실적을 낮추는 단계에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주가라는 게 보통 애널리스트가 실적을 낮추는 기간 동안은 빠지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가 실적을 올리기 전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후행을 많이 하거든요. 뒷북치는 거 많거든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적을 상향할 때 주가가 올라가지만 상향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서 상향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은 하향을 좀 하는 구간이었다. 네. 하향하는 구간들. 그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시면 1분기가 적자가 나옵니다. 1분기 적자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주가 빠져야 되는데 네. 괜찮은 것도 뭐냐면 지금 롯데케미칼이 3분기 작년 3분기만 해도 4천억 적자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4분기에는 2천억대 적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1분기에는 1천억대 적자가 나왔으니까 적자가 줄고 규모가. 있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BEP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보면 SK 이노베이션 정유업인데요. SK 이노베이션의 1분기 영업이익이 870억 네. 플러스로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BEP밖에 안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SK ENS 합병된 숫자 뭐 이런 거를 좀 과소평가했고 그다음에 SK온 배터리 적자를 과대평가했는데 적자는 좀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눈높이를 낮춰서 실적이 쇼기 나오거나 실적이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실적을 낮춰놨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네. 한 십몇 년 전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차화정 장세가 언제였죠? 2009년
90, 11. 2009, 10, 11. 네. 그때 차화정이 자동차, 화학, 정유였습니다. 정유인데 네. 정유도 어떻게 보면 화학 분야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나눌 수 있고 오늘 우리 센터장님은 지금 센터장도 센터장이시지만 이 화학 부분을 화학 쪽에 섹터를 커버도 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오늘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화학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화학 어려워요. 저는 뭐 죄송합니다 문과라서 문송한데 뭐 칼칼나말이 뭡니까 그 네? 원소 주기율표인가 뭐 아. 그거 뭐 칼륨 칼슘 뭐나 수알리베라고 시작한 뭐 그런 게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의 예. 주기율표라고 그래서 주기율표. 멘델레프가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기초화학이고요. 죄송한데 저도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 근무를 어디서 했냐면 정유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유화학을 한 거고 예. 이런 뭐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네. 집사람이 화학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예. 우리가 화학에서 이제 유기화학, 무기화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 영어로 예. 하면 오게닉 케미칼, 인오게닉 케미칼 하는데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는 다 똑같습니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탄소를. 예. 공룡의 뼈가 뭐 녹아서 뭐 그랬다고 예. 하는데 근데 결국은 뭐냐면 공룡의 뼈가 녹아서 고압에서 잘 만들어지면 고체면 석탄이고요. 네. 그게 더 녹으면 석유고요. 걔들은 육입니까 무기입니까? 육. 유기합니다. 유기. 탄소를 유기. 포함하면 무조건 탄소 유기합니다. 포함하면 유기. 예. 근데 탄소 포함 문제 아니라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도자기 같은 거, 세라믹이 무기화학인 거죠.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들. 예. 근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화학이란 거에 대해서 뭐 어디까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화학은 우리가 쓰는 3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여하튼 뭐 용어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제일 많이 쓰는 게 결국 우리 경제 성장과 동행하거나 조금 더 많이 성장한다. 대표적인 게 합성 수지. 아, 플라스틱이잖아요. 뭐 예. 사출이라든가 손에 들고 있는 펜슬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영어로 블로우 몰딩이라고 하는데 사출 제품.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땅거짐에 있는 수많은 파이프들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든요. 네. 맞잖아요, 파이프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이에도 플라스틱이 1g 발라져 있어요. 종이컵에 물이 안 젖는 이유도 코팅 P라고 그래서 폴리에틸렌이 발라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가열하면 안 좋다는 게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필름들 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플라스틱용의 합성 수지는 다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입고 계신 옷들은 폴리에스터라는 섬유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100% 면을 입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예. 속옷 외에는. 그러니까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의류들, 그리고 자동차의 합성 고무들. 그러니까 합성 섬유, 합성 섬유, 합성 고무. 이런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석유화학의 3대 수지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 생활과 동행하거나 쉽게 말하면 좀 더 많이 성장하는데 차화정 때 이렇게 화학이 좋았는데 지금은 좀 부진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수요의 부진이거든요. 예. 공급도 늘었지만 예. 근데 수요의 부진의 가장 중요한 건 건설입니다. 건설. 사실 우리는 건설을 되게 우습게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나 영내 화학이 고전하는 이유는 중국의 건설 경기가 계속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럼 중국의 건설 경기가 안 좋은 이유는 뭐냐? 분양가가 이미 높다. 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분양할 수 있는 단위나 뭐 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분양 성공률이 낮으니 중국도 신규 분양을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헝다 이후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PVC 뭐 창호라든가 뭐 도료. 그다음에 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화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안 좋다 보니까 화학이 계속 눌리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그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그렇죠. 쉽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설 경기입니다. 건설. 그 다음은 자동차, 우리 실생활인 건데 중국이 건설이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건설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화학의 좀 발목을 3년째 잡고 있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그럼 건설이 좋아지냐? 저는 중국의 건설이 하반기에도 좋아질 거라 보진 않습니다. 저랑 의견 다른 분들한테는 좀 뭐 유감이지만 네. 예. 저는 중국의 고분양가, 북경 집값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알 거예요. 북경 집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뭐 5대 뭐 이게 큰 도시들의 집값은 우리를 이미 뛰어넘었거든요. 네. 예. 그거는 분양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전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건설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진다. 근데 다만 중국이 미국한테 관세 정책 때문에 계속 이 수출이 제한되면 어떻게 될까? 내수를 키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보조금을 주더라도. 그래서 예. 그 내수 쪽으로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이 좀 완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조금 사이클이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화학 경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화학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기, 중국의 건설 경기,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유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네네. 왜 우리가 유가를 얘기할까요? 유가. 우리가 뭐 유가는 뭐 물론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휘발유나 등경유 가격 때문에 유가를 체크하고 뭐 전일 미국 니맥스에서 얼마가 빠졌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화학이나 정유의 원재료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20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 제가 완전 이 오른쪽 그림이 두바이의 가격이라는 겁니다. 두바이 유가. 네. 보시면 21년부터 22년까지는 100불 넘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두바이 가격 이게 우리가 수입하는 게 두바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 WTI는 인덱스고 저희는 WTI는 거의 수입 안 하고 이제 두바이를 많이 수입해요. 그렇죠. 네. 보시면 2001년도에 배럴당 50불 정도 하다가 2022년 상반기에 지금 까마득히 감이 안 오시지만 120불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랬죠. 그랬죠? 맞아요. 그러다 유가는 장기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또 빠지면서 60불 초반까지 빠진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우리나라 정유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우리 네, 실생활에는 그때보다 22년에 휘발유 그때보다 싸졌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유 입장에서 이게 원재료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정유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주가에서 정유업은 뭐가 되면 주가가 오르냐? 당연히 실적이 좋으면 되겠죠. 예. 그럼 실적이 좋으려면 뭐가 좋으냐면 정제 마진이 좋으면 되겠죠. 예. 정제 마진. 근데 정제 마진은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휘발유나 항공유를 많이 쓰고 네. 그리고 유가는 낮으면 되겠죠. 예.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예. 중요한 거는 유가가 어떻게 될 때 좋냐가 관건이죠. 결국 정제 마진은 수요가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어허. 경기가 침체가 되거나 미국 경기 침체되면 운전 안 하고 댕길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수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시차 효과라고 하는 레깅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시차 효과 네, 보세요. 오늘 만약 울산이나 여수에서 만드는 휘발유는 언제적 두바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원유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몇 달 전 끄겠네요. 중독에서 여기까지 정확히 30일 걸립니다. 30일. 그리고 배가 한 척씩 계속 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네. 몰라서 그렇지 배가 한 척 계속 떠 있거든요. 예. 매월 한 척씩 들어오거든요. 이 무슨 얘기냐면 45일 전 원유가 투입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휘발유 가격을 해서 이제 가격을 매길 때는 대신 오늘 유가로 매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니맥스. 그러니까 45일 전에는 50불이었는데 예. 지금 만약에 오늘 만든 유가가 100불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100불에 맞는 휘발유 가격이 정해졌겠죠? 예. 근데 원가는 싼 게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가가 슬라이트하게 올라가면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게 예. 긍정적인 시차 효과였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 주가들이 좀 좋아졌구나. 근데 단점은 뭐냐? 유가가 100불에서 옆으로 기면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맞잖아요. 그거는 계속 네. 100불이 옆으로 기는데 뭐 좋아질 건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50불에서 100불이 된다. 1년 동안. 이건 완전히 되게 좋은 장세가 되는 거고. 싸게 그 역도 들여와서. 설립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정유주가 23년, 24년, 25년 실적이 안 좋았던 거예요. 아, 뭔가 계속 떨어지고. 유가가 빠졌잖아요. 아하. 근데 지금은 유가가 그럼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당분간 2분기, 3분기까지 유가는 옆으로 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요가 안 좋아지는 측면이 계속 있지 네. 않습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미국의 살림살이가 팍팍 미국의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피부로 체감하는 세 가지 비용이 뭘까요? 렌트비, 집값, 월세. 걔는 월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월세료가 제일 중요한데 월세는 경직적이기 때문에 바로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로서리, 식품용. 근데 이건 벌써 물가에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기름값이거든요. 근데 이 기름값은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유가 낮추라 하는 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는 이제 낮춰야 되는 더 안 낮아야 되는 건 오펙도 이제 감산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60불에서 50불로 갈수록.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수요는 또 나빠지니까 네. 공급은 주는데 수요도 주는 악재 호재가 둘 다 있다 보니까 유가는 좀 당분간은 60불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저 자막은 왜 저렇습니까? 자막이 나오는데요. 예. 왜 저렇게 갑자기 전년비에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저렇게 SK이노베이션이나 S월 같은 경우가 그렇게 봐야 될까요? 유가죠. 작년 유가가 계속 3분기, 떨어졌으니까. 4분기에 70불 중반이었다가 빠진 것도 있고 맞죠? 예. 그러니까 정제 마진 보시면 여기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네. 여기 보시면 작년 1분기 그러니까 배럴당 이거 단위가 1배럴당 달러인데요. 작년 1분기 14달러까지 올라갔던 정제 마진이 올해 1분기 얼마입니까? 10달러로 줄었잖아요. 네. 여기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의 정제 마진이 지금 뭐 30% 이상 하락했으니까 정제 마진에다가 유가가 빠져서 나오는 레깅 마진. 예. 그다음에 재고평가 손실이라는 데 있겠죠. 예. 재고평가 손실이 뭐냐면 정유사들은 항상 150에서 200만 배럴의 네. 원유와 석유 제품이 있는데 시장 가격보다 떨어지게 되면 자기 재고 자산이 예. 공정가격으로 평가해 보면 결국은 재고 자산 손실이 나왔다. 그것도 이제 영업 적자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제 마진이 좀 나빠지는 좀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5분 향해 갑니다. 오늘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0.4%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481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68% 오름세 예상되고요. 지금 716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는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7만 3천 원이고요. 다시 보합권으로 바뀌었네요. LG에너지솔루션은
0.4%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06만 3천 원, 현대차도 오름세 예상되고요. 기아도 소폭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85,2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소폭 오름세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45,350원, 셀트리온 1.3%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HD 현대중공업 1.6%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37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8만 4천 원으로 집계되고요.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됩니다. HLB가 1.4% 오름세 예상되고요. 호가 56,900원, 에코프로 1.6%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7,600원, 레인보 로보틱스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휴재 0.58%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 3% 올랐었는데 오늘은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34만 500원, 클래시스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펩트론 지금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7% 강세가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또 뉴욕 증시에서 일라일리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3상 통과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급등했고 그러한 모멘텀이 국내 증시 쪽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로 이제 그런 온기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호가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리가캠바이오 파마 리서치까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자, 이제 계좌까지 3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그래도 순조로운 출발이 예상되네요. 네. 네. 어제 우리 1등 먹었잖아요, 아시아에서. 일단 먹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금년 들어서는 우리가 은근히 강합니다. 네. 코스닥도 그 와중에 그렇고 뭐 외국인이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또 그거 해보고 아니 근데 저기 오늘 야 모처럼 공부하는 느낌. 네, 약간 화학 산업에 대해서 지금 되게 쉽게 좀 알려주시니까 네. 좋은데요. 예. 뭐 이게 주식 시장에서 이게 공부한다고 해서 뭘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그걸로 돈이 되는 거는 제가 잘 못 봤는데 그거보다는 우르르 그냥 이렇게 막 세력이던데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콱 가면 그냥 한번 뜨는 거고 제때 못 빠져나오면 몇 년 고생하는 거고 이게 뭐 주식 시장이던데 한번 공부해서 돈 되는지 한번 점검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유주들은 거의 뭐 여기서 더 빠져야 돼 싶을 정도로 와 있고요. 네. 유가도 60불 근방에서는 지금이 살짝 반등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 만약에 유가가 뭐 수요 공급 차원이 됐건 아니면은 이란하고 미국 사이에 티격태격 하다가 이게 결국은 한번 뭐 유가가 한번 스파이크가 나든지 그런 차원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꾸준히 추세적으로 좀 유가가 올라준다면 정유주는 실적 개선이 될 수가 있겠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런 식의 어떤 논리로 지금 정유주 한번 노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건데. 글쎄, 예. 근데 이제 중요한 핵심은 유가의 방향성과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서구 제품의 수요, 예. 그다음 유가의 방향성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석유 제품의 수요, 네. 올해 하반기, 네. 유가의 전망. 자, 네. 석유 제품 수요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올해 하반기가? 미국의 석유 제품 수요는 휘발유 수요? 저는 그렇게 좋게 안 봐요. 네, 좀 둔화될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지금. 보면 네. 지금 미국 아직 사재기도 하고 있지만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로서리나 하고 예. TV 제품 가격 오르면 아무래도 팍팍해지거든요. 그런 예. 드라이빙 마일리지라는 게 조금 줄죠. 그러니까 예. 석유라는 게 수요에 비탄력적이긴 하지만 하반기 수요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사회자님 말씀대로 유가는 바닥을 맞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그럼 바로 V자 반등할 거냐? 그러기엔 위험해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면 유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데 그게 꼭 좋은 거냐? 수요가 끌지 않은 유가 상승은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하. 왜냐면 이게 예, 유가는 예. 올랐지만 제품 가격 반영을 못 하니까. 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런 가능성, 수요는 좀 둔화돼 있고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네. 유가는 좀 그래서 앞으로 좀 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유주를 언제 사는 게 좋냐면 저는 9월, 10월, 11월 그러니까 조금씩 가을이 올 때쯤 사면 왜 그러냐? 그럼 내년 경기는 좀 좋게 보거든요. 내년에 그러니까 2026년에 정제 마진과 레깅은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유주가 한 2년 반 동안 계속 안 좋았다가 올해 바닥을 좀 다지다가 내년에는 유가가 저는 55불, 50불 초반까지 유가 빠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최악이고. 그럼 그 다음에는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네. 맞죠. 그러면 유가는 다시 2026년 1년간 유가가 국제 유가가 오르고 네.
정제 마진도 좋아지는 국면이 나올 거라는 센터장님 있으니 죄송한데 그 얘기 저희 개장하고 좀 예, 자세하게 그러시죠. 예, 좀 그러시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18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단 호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또 그래도 순조로운 출발이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유나이티드 헬스와 관련해서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나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죠.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일라일리를 비롯해서 이런 또 비만 치료제 쪽 흐름이 좋았던 것 같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호가에서는 그런 분위기들 좀 연출이 예상이 됐던 상황이죠.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 출발이네요. 2,473포인트, 코스닥 0.3% 오름세입니다. 714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이고요. SK하이닉스 0.4% 떨어집니다. 17만 4,200원. LG 에너지솔루션 소폭 올라갑니다. 34만 3,000원 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7% 떨어집니다. 105만 1,000원이고요. 현대차는 올라갑니다. 18만 2,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도 상승 중이네요. 지금 8만 5,300원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강보합권이고요. 81만 7,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합권으로 4만 5,550원. 셀트리온 소폭 떨어집니다. 15만 8,800원이고요. HD현대중공업 1.9% 상승하면서 37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0.4% 상승세 이어갑니다. 현재 주가 37만 7,500원, 에코프로비엠은 1.8% 떨어지네요. HLB 0.8% 상승합니다. 5만 6,500원, 에코프로 소폭 내림세고요. 레인보로보틱스 약보합으로 28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이 0.58% 하락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34만 500원, 그리고 클래시스도 좀 떨어지고요. 펩트론 6.4%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17만 2,300원, 리가캠바이오 보합이고요. 파마리서치 0.4% 떨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 해운주, 또 웹툰 관련주,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다 좋습니다. 해운주에서는 지금 HMM이 6% 상승합니다. 지금 2만 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페노션 3.8% 상승 중입니다. 대한해운, 흥하해운도 각각 3%에서 4%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KSS해운도 1%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웹툰 쪽 또 볼게요. 핑거스토리가 11% 급등합니다. 저 넷플릭스 실적 발표했어요. 일단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실적 가이던스도 좋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 쪽 어제 쪽에서도 이제 웹툰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집니다. 또 이게 어떤 정책 테마주로도 좀 엮이는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Y랩이 2.5% 상승 7,180원, 미스터블루가 5.78% 강세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11% 급등합니다. DNC 미디어도 5.4% 올라가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지금 4,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탑코 미디어도 3%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웹툰 관련주 지금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물류 쪽도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류 쪽에서는 이제 3일이 지금 17% 급등을 합니다. 2,520원이고요. 지금 동방, KCTC 다 1% 이상 올라갑니다. 그 밖에 인터지스, 태웅로지스도 1% 넘게 올라가고요. 자, 그리고 조선주도 좀 볼게요. 조선주는 오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1% 상승세입니다. 하나오션도 좀 올라가고요. 상승폭 자체는 탄력도는 약간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비만 치료제 볼게요. 인벤티지랩이 지금 11% 급등합니다. 23,550원, 블루엠텍 9.7% 강세고요. 일동제약, 한미약품도 1% 이상 올라갑니다. 펩트론 6% 상승하면서 17만 2천원이고요. 유한양행도 상승 중입니다. 11만 5,600원. 삼천당작, 대봉 LS도 각각 5.6%,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라파스도 2% 오름세, 한국 BNC, D&D 파마텍도 지금 2%에서 8%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양자 쪽 볼게요. 양자 쪽.
양자 컴퓨팅 쪽에서는 이제 딥마인드가 11% 급등합니다. 2,860원이고요. ICTK도 4.58% 상승 중이고 한국첨단소재도 3.4% 오름세고 KCS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엑스게이트도 3% 상승하면서 지금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649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12억 원, 236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631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44억 원, 154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이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는 좀 삽니다. 지금 1,0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기적 마감 대비로 이런 10전 상승하면서 1,42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그래도 오늘 좀 순조로운 출발, 보합권, 뭐 계속해서 방향성 탐색 과정이라고 좀 봐야겠네요. 예, 그러네요. 예. 뭐 지수나 환율이나 금리 자체는 지금 막 크게 움직이기 힘든 네. 구간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죠. 뭐로 하루 종일 채우죠? 채널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은데 할 얘기가 이제 빤해지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센터장님이 이렇게 딱 화학 좀 얘기를 화학 좀 해주시면 얘기를 해주시니까 좋죠. 예, 공부라도 할 수 예. 있는. 예, 예. 그러니. 앞서 저희 또 얘기 계속 들어봐야죠. 그래서 뭐 좀 더 말씀드리면 네. 하반기에 석유 수요가 조금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유가는 옆으로 좀 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당장 지금 사서 주가가 올라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예. 지금 저희는 4월에 서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10월 정도에 매수를 하시면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 그렇죠? 가을쯤에. 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정유주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냉철히 따지면 예. 2분기, 3분기에 미국의 정책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2분기 실적의 적자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 정제 마진뿐만 아니라 재고평가 손실도 예. 네. 아직 리스크가 있는 거죠. 불확실성이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정도 가면 좀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렇게 태양광 관련해서 조금은 언급은 해주셨는데 네. 센터장님, 태양광 쪽에서 과거의 그 영광을 한 번 더 재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태양광 산업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이 이렇게 한 것도 어떤 중국이라는 변수 때문입니다. 공급은 너무나 늘었고 수요는 안 좋아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태양광 수요는 계속 늘립니다.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수요는 계속 수요는 나는데 중국의 일단 증설이 자, 네. 전 세계 설치 수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숫자가 잘 막 기억 안 나는데 미국은 40기가 했다면 전 세계가 뭐 예를 들어서 500기가 했다. 예. 그러면 수요가 500기가면 이 태양광 모듈 생산량은 1000기가 정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정유화학의 공급과는 상대가 안 되고요. 네. 태양광 모듈, 셀 생산 능력은 수요 대비해서 2배 이상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중국이 계속 쳐주고 구조조정 해줘야 되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왜 못 하고 있을까요?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의 태양광 기업도 다 적자거든요. 다 적자예요. 지금 잠깐 화면 보시면 네네. 제가 한마디로 드리면 여기 네. 이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인데요. YTD입니다.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4월 첫째 주까지의 주가인데 자 중국의 가장 큰 태양광 기업이 롱지 그린 에너지라고 있거든요. 예. 얘가 9.7, 그러니까 1등하는 태양광 기업도 지금 주가가 전 1년 연초 이후로 계속 적자고 네. CATL도 지금 글로벌 1등 배터리 기업 이 둘 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보다 더 많이 빠졌거든요. 왜 빠졌을까요? 그쪽도 다 적자란 얘기예요. 그런데 구조조정 못하는 이유는 실업률 때문에 그런 거죠. 실업률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얘기 드리냐면 중국은 지금 이런 태양광 사업을 막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당분간 공급 과잉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 예전에 OCI가 뭐 10몇 년 전에 이렇게 올라갔던 글쎄. 동양제철화학이라는 예. 이름으로 그 예. 시절은 이제 끝났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 셀 모듈 가격이 뭐 거의 너무 BEP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다만 태양광의 수요나 이런 중장기적으로 결국 기술 발전이 되면 되는 거죠. 뭐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루프탑이라 해서 어떤 집 위에 설치하는 네. 나대지에 설치하는 네. 것 갖고는 한계가 있고 예. 자동차에 태양광이 부착돼야 돼요. 본넷이나 아니면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태양광이 발전해서 자동차를 충전해주고 ESS로 밤에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그걸로 자율주행이 되고 이 세 가지가 돼야 전기차가 훨씬 붐업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율주행이 네. 돼야 되고 네. 태양광으로 자가 충전해서 우리 휘발유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ESS를 통해서 자기 에너지를 조정하면 우리는 주유의 걱정, 주행의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앞으로 10년 내에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10년 내야. 예, 10년 내에는 지금 FSD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네네. 자율주행 기능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태양광 기술들이 지금 R&D를 계속하면서
그런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건 운영실에서 된 거지 이제 상업 생산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혹시 뭐 페로브스카이트란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페로브스카이트 못 들어보셨나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발견되면서 제가 빛이 태양 전지에 왔을 때 전기로 전환되는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광이 100인으로 왔을 때 네네. 전기로 전환되는 거. 그게 지금 뭐 10% 초반? 20% 초반? 뭐 이걸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0% 노스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비율이 높으면 경제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태양광이 경제성이 없는 이유는 빛을 다 전기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30% 가까이 나왔거든요, 숫자가. 예, 예. 그러면 석유수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성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운영실의 랩실에서만 나온 거고 네. 이게 이제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500것을 파는 이 짬뽕이 되게 유명한 집이 있는데 그게 분점을 내면 왜 망하는지 아시죠? 500것을 만들 때 양파와 밀의 똑같은 비율대로 1만 것을 만들면 절대 그 맛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그게 예. 수학 세정의 법칙상 이게 리니어하지 않다는 거야. 수학적으로 예. 보면 1 곱하기 1이 대응이 안 한다고요. 예. 왜냐면 물질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걸 깨닫는 게 결국 레시피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도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차에 부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이제 전지가 필요 없는 거죠. 태양 네네. 전지 아주 조그맣게 들어가면 예. 어떤 빛 에너지도 전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할 거고 그게 되면 태양광의 어떤 구조적인 두 번째 르네상스가 올 건데 그 전까지는 지금 저희가 좀 힘든 구간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 상호관세 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그 상호관세가 면제되면서 미국의 설치 수요가 우려가 있었다가 우려가 없어지니까 주가가 오른 거지 그것 때문에 뭐 엄청 수요가 는다 뭐 이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고. 뭐 여쭙고 싶었던 것 같다가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기술이 진짜 자동차에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ESS 저장했다가 뭐 주유도 뭐도 걱정 없는 네, 예. 야 그거 갖다 10년 정도로 보셨는데 뭐 워낙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르니까 가능도 하겠다 싶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하나 우려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국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다 중국하고는 어떨 때 먼지 심할 때는 보면 태양 보고 있으면 뻘건 달처럼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태양광 효율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적외선 자외선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조량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조량이 좋은 뭐 캘리포니아나 뭐 예, 이런데 뭐 그건 훨씬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효율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그 픽업하기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봄햇살을 10시간에서 저장했을 때 만약 1기가가 만들어졌다면 네. 효율이 그때는 10%밖에 안 될 때잖아요. 예. 그럼 만약 효율이 30%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3분의 되면? 1만이라도 햇빛이 그렇죠. 오면 1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극단적으로는 50%까지 효율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구가 3분의 1만 해가 뜨고 빙하기가 와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태양광을 실제 만들어주는 이 전환 효율의 그래요? 문제지. 해가 뜨기만 하면. 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허허. 하는 어떤 물질 그건 이미 개발된 지 벌써 그것도 5, 6년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하나 솔루션이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 중국하고 계속 R&D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경제방송에서 신기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먹거리를 어디까지 공부시켜 줄 거냐. 예. 이거를 투자자분들이 그냥 이런 게 AI가 중요하다 이런 것도 맞지만 소재 부품 장비는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뭐라 그럴까요? 교육도 하고 같이 교류하고 하면서 이런 걸 준비해 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 공부 그러네요. 차원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태양광 쪽은 나라별로 봤을 때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어느 쪽이 더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 더 앞서 있습니다. 중국이 훨씬. 또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태양광 모듈에 어떤 물질을 얻는 거를 텐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텐덤. 물질을 자꾸 얹을수록 쉽게 말하면 빛의 효율이 네. 좋아져요. 네. 근데 너무 얹으면 또 효율이 떨어지는 네, 거고. 네. 근데 텐덤 기술 같은 게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중국이. 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저희가 앞섰지만 예. 기술을 더 많이 따라잡혔고 중국은 내수 경기가 워낙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배터리나 태양광이 모두 1등하려 하는 이유는 중국에서는 전기차만 팔게 해줬고 네. 태양광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술 돈이 되니까 훨씬 더 열심히 일했겠죠. 근데 다만 우리가 그러면 못 따라갈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기술은 뭐 중국이 100이면 우리도 95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더 많은 관심과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우리 같이 영토가 작은 나라에서는 예.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투자 관점에서 네. 이제 한 내년
초부터는 이제 뭔가 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의 뭔가 사이클 자체가 이제 좀 봄이 드는 시점을 좀 네, 기대해 볼 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그럼 투자자 관점에서 우리나라 화학 섹터 내에서 대장주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현재 순서 대장주입니다. LG화학이 제일 LG 와. 시가총액이 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학이자 배터리 소재 기업이고 예. 그다음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순수화학인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합성 고무를 만드는 금호석유. 금호석유.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을 많이 옛날에 PVC를 많이 했지만 네. 지금은 태양광과 같이 하는 하나솔루션 이 정도 보시면 그게 주로 그래서 LG, 롯데, 금호, 한화 우리 그룹과 비슷하지만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릴게요. 이 화면만 잠깐 네. 보시면 네. 화학이 어떻게 사이클이 좋아지냐만 네. 말씀드릴게요. 요 그래프 설명 중 요 막대 그래프는 전 세계 화학의 증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틸렌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화학의 생산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2017년도에 1,000만 톤 넘게 증설이 됐습니다. 보통 수요를 500만 톤, 600만 톤 보고 있거든요. 한 해. 네.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공급과잉이었고 2020년도 공급과잉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 22년에도 공급과잉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급인 막대 그래프가 많으면 뭐 복싱도 얘기했지만 누적적으로 매 장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3년, 24년 이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나라 화학기업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한때 12% 가던 게 지금 작년 기준에서 2%밖에 안 나와요. 아, 근데 이게 2%인데 여기서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저희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네. 작년에 증설은 얼마였습니까? 막대 그래프가 200만 톤이었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화학 경기가 좋아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수요는 600만 톤인데 근데 안 좋아졌잖아요. 왜 그러죠? 누적적으로 맞았다니까요, 증설은. 누적. 그러니까 이걸 해소를 못한 거예요. 그런 근래가 뭐냐면 보세요. 2017년도에 과거에 증설이 많았으면 영업이익률이 나빠야 되지 않나요? 네네. 그래프상으로 보면 2017년에 증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네요. 왜냐? 과거에서 증설이 없었으니까요. 15년, 16년 증설. 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올해 증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과거 2, 3년 증설이 어떻게 해요? 예. 누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25년, 26년 어떻게 될까요? 올해부터. 작년 증설이 없었고 재작년 증설이 좀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25, 26년은 과거보다는 높이가 낮아졌지만 이익률이 조금씩 미들 싱글 5%, 6%까지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26년 증설이 많아서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과거 증설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고 24, 25년 증설이 25년 증설이 작기 때문에 네. 내년 이익률은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의 선행성을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는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그걸 아는 투자자분들은 화학을 잘 안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롯데가 자꾸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견디고 있다. 네. 이 그래프가 맞다면 주가의 선행성을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 협상이 계속 지연돼서 하반기에도 무역 어떤 수출입이 더 나빠지면 화학 경기 내년으로 또 이월되는 그 나쁜 점이 있죠. 근데 그건 화학만 그럴 게 아니라 네. 다 모든 그렇죠. 자동차, IT 뭐 다 망가질 거니까요. 그거는 뭐 그런 시장 걸 전반적인 고려하더라도 마켓 그런 걸 리스크고. 고려하더라도 네, 화학이 자체적인 업황은 지금 개선 국면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화학 섹터에 대해서 뭔가 좀 제대로 공부해보는 시간이었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오전 11시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 전략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